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모든 예측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7개월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태국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제 최신 전투기를 투입해도 이기지 못했던 전쟁이었죠. GDP는 17배, 군사력은 4배나 차이 났지만 게릴라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캄보디아 사령부가 무너졌고 180명이 넘는 병사들이 쓰러졌으며 난공불락이던 게릴라 거점들이 연달아 파괴됐습니다. 태국 공군의 베테랑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정확도는 처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훈련용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대한민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미군 고문관인 저는 작전실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비행기가 실전에 투입됐다는 보고였습니다. 그것도 훈련기를 말이죠. 솔직히 저는 비웃었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을 하겠다니 이건 마치 연습용 칼로 실제 결투를 하겠다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카터라고 합니다. 미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돌아다닌 군사 고문관입니다. 지금은 태국 국방부에 파견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생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말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처음엔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양국은 역사적으로 국경 분쟁이 잦았고 며칠이면 잠잠해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7월이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어요. 국경 전역에서 포성이 끊이지 않았고 양측 모두 군대를 대거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태국군 작전실에 배치되어 전황을 지켜보게 되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태국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경제력에서 17배, 국방 예산에서 4배나 앞서는 나라였으니까요. 미국제 최신의 전투기들이 즐비했고 현대식 장비로 무장한 병력도 월등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전쟁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정면 대결을 피했어요. 대신 게릴라전으로 맞섰지요. 밀림 속에 숨어서 기습 공격을 가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전술을 반복했습니다. 태국군의 첨단 장비들은 정글 속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열 감지기로도 찾기 어려운 적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군 병사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격한 부대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부상자는 늘어갔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10월쯤이었을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휴전을 중재했어요. 양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즉각 교전 중단을 약속받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전쟁이 끝나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희망은 단 3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태국군은 계속 작전을 이어갔고 캄보디아군 역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전 합의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12월 초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어느 날 작전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태국군 장갑차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장갑차 겉면에 나무 판자와 철판 조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전쟁을 보는 것 같았지요. 옆에 있던 태국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개조를 했느냐고요.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자기들 장비를 믿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적의 공격보다 아군 장비의 오작동이 더 무섭다며 차라리 저렇게라도 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전선으로 이동하던 한 장갑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병사들이 황급히 탈출했지요. 적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다가 스스로 고장난 겁니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부대가 적진을 향해 포를 쏘려는 순간이었어요.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포탄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아군 진지 쪽으로 말이지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사건 이후 병사들은 더욱 장비를 불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태국군이 지고 있는 이유가 전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병사들이 자기 무기를 믿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캄보디아군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적 지휘관의 목소리가 우리 통신망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들이 해킹에 성공한 겁니다.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지요. 태국군의 급조 방어물을 비웃으며 곧 불을 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소위탄 공격이 시작됐고 나무 판자로 둘러싼 장갑차들이 하나둘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병사들의 비명이 들려왔지요. 저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태국은 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압도적인 군사력도 최신 장비도 소용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군대는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나쁜 소식만 들어왔습니다. 또 한 부대가 전멸했고 국경 도시 하나가 포위됐다는 보고였지요. 그때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로운 작전을 시작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훈련용으로만 쓰던 비행기를 실전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훈련기를 전쟁에 쓴다고요? 그것도 한국산 비행기를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라는 것도 그렇고 훈련용 비행기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그동안 훈련용으로만 쓰던 비행기 14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도색, 날렵한 외관이었지만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미국제 전투기 옆에 세워두니 마치 어른 옆에 선 아이처럼 보였지요.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진들이 부지런히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명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자기 일에만 집중하더군요. 묵묵한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세계 각지의 무기를 봐왔어요. 미국제, 러시아제, 유럽제까지 온갖 장비들을 다뤄봤지요. 그런 제 눈에 한국산 무기는 그저 그런 가성비 제품으로만 보였습니다. 값싸게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에 파는 물건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게다가 이건 훈련기였어요.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만든 비행기를 전쟁에 쓴다니 이건 마치 교습용 자동차로 레이싱을 하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태국 공군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난색을 표하고 있었어요. 이 비행기들로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지요.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납고 한쪽에 모여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최신의 전투기로도 제대로 싸우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훈련기를 타고 나가라니 말이에요. 게다가 상대는 밀림 속에 숨어서 기습하는 게릴라였습니다. 방심하면 격추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임무였지요. 한국 기술진 중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비행기의 성능을 설명했어요. 레이더 시스템이 어떻고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나다는 등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요. 이론은 그럴듯했습니다. 문제는 실전이었어요. 전쟁터에서는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쏟아지는 순간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전부였지요. 병사들이 장비를 믿지 못하면 그 무기는 이미 쓸모없는 고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정말로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고요. 혹시라도 하늘에서 고장 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진 않겠냐고 물었지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비행기는 한 번도 조종사를 배신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수천 시간을 날려봤지만 치명적인 결함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훈련 상황에서의 이야기였어요. 실전은 달랐습니다. 적의 대공포가 쏟아지고 전자교란이 난무하는 전장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첫 출격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조종사 2명이 선발됐어요. 둘 다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이었지요. 그들은 비행복을 입고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신중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지요. 만약 이 비행기가 실전에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종사의 목숨이 위험해질 뿐 아니라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대의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경납고까지 울려 퍼졌지요. 저는 관제탑으로 올라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제 의심이 기우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지요. 몇 시간 뒤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전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지요. 레이더 화면에는 2개의 점이 국경 지역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군이 숨어있는 밀림 지역이었어요. 게릴라 부대의 보급 거점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지요. 그동안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장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표 지점에 접근 중이라는 보고였어요. 차분한 음성이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태국군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칠 것이었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병사들은 더욱 절망할 게 뻔했지요.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폭발 신호가 감지됐어요. 목표 지점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지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명중했다는 보고였어요.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준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했다고요. 작전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군 장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지요. 저 역시 의아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성공한 건가 싶었어요. 얼마 후 정찰 드론이 보내온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밀림 한가운데 캄보디아군의 보급 창고가 있던 자리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건물은 무너졌고 주변에는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정확히 중심부를 맞춘 타격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대령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수많은 공습 작전을 지휘해봤지만 이런 정확도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밀림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 이 정도 타격을 해낸 건 놀라운 일이라고 했지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비행기가 뭔가 특별한 걸까요? 다음 날 2번째 출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더 어려웠어요. 캄보디아군 지휘부로 추정되는 지하 벙커였지요. 두꺼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뚫기 어려운 구조물이었어요. 조종사들이 다시 출격했습니다. 이번엔 더 무거운 폭탄을 장착했지요. 한국에서 만든 유도 폭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저걸로 벙커를 뚫을 수 있을까 싶었지요. 1시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고가 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정찰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 벙커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입구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파괴된 모습이었지요. 두꺼운 콘크리트 지붕이 함몰됐고 주변 땅까지 꺼져 있었습니다. 태국군 참모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목표물이었거든요. 미국제 전투기로도 못했던 일을 한국산 훈련기가 해낸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비행기에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주요 거점 3곳이 연달아 파괴됐어요. 게릴라들이 숨어 있던 밀림 깊숙한 곳까지 정확히 타격했지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적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도발하던 통신이 뚝 끊겼습니다. 대신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무전이 들렸지요. 어디로 숨어야 하냐, 하늘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에 찬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기술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정밀도를 높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조종사가 믿고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했지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병사들이 믿지 못하면 쓸모가 없었지요. 한국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의 공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그동안 밤낮 없이 쏟아지던 로켓포 공격도 뜸해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비행기가 하늘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14대 전부가 실전에 투입됐고 매일같이 출격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이 어디에 숨어있든 찾아내서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지요. 적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밀림이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었어요. 나무로 위장한 진지도 땅속 깊이 판 참호도 소용없었지요. 한국 비행기의 레이더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태국군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공포에 떨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지요. 급조한 방어물도 하나둘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였으니까요. 한 병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야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는 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다시금 깨달았지요.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신뢰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법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의 손실이 급격히 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현장 정보를 종합하면 180명이 넘는 병사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됐어요. 주요 지휘관들도 여러 전사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지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사기였습니다. 항복하겠다는 무전이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며 투항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며칠 전만 해도 태국군을 조롱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단 14대의 비행기가 전쟁을 뒤집어 놓고 있다니요. 수백 대의 장갑차와 수천 명의 병력이 못했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태국을 비난하던 언론들이 태도를 바꾸고 있었지요. 한국 무기의 놀라운 성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고요. 전투기의 심장을 가진 다목적 무기 체계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최신의 전투기에 버금간다고 했지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자기네들도 이 비행기를 사고 싶다는 거였어요. 실전에서 증명되고 있는 무기였으니까요. 저는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값싼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무기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었지요. 매일 밤 경납고에서 밤을 새우며 점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종사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며 피드백을 받고 즉시 개선하는 모습도 봤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느껴졌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책임자와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아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는다고 했지요.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군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들은 성능과 화력에만 집중했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봤던 겁니다. 병사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무기, 믿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결과는 명확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캄보디아군의 저항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하게 태국군을 압박하던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을 곳조차 없어 보였지요. 한국산 비행기가 하늘을 지배하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급선이 끊긴 것이었어요. 게릴라전을 하려면 계속해서 무기와 식량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보급로가 모조리 차단되고 있었지요. 밀림을 통해 물자를 나르던 트럭들이 줄줄이 파괴되고 있었어요. 한국 비행기의 정밀 타격 덕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는 참혹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탄약도 바닥나고 있고 부상자들을 치료할 의약품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지요. 사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적군 진영에서 이상한 무전이 포착됐어요.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통신이었지요. 내용은 절박했습니다. 지휘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병사들이 탈영하고 있고 부대가 와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각 철수 명령을 내려달라는 애원이었지요. 하지만 지휘부의 답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역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항복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계속 싸우자니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이동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조직적인 철수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었지요. 밤을 틈타 도망치는 병사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태국군은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려 있었던 부대들이 이제는 공세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한국 비행기가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자 지상군은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지요. 캄보디아 측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여전히 없지만 현장 정보와 무전 내용을 종합하면 최소 180명 이상으로 추정됐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들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셜미디어에는 캄보디아군 장례식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영정 사진이 줄지어 놓인 모습이었어요. 유족들이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지요. 전쟁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국경지대 주민들도 대거 피난을 떠나고 있었어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지요. 마을은 텅 비어가고 있었고 거리에는 버려진 물건들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가는 국경 도시를 걸으며 전쟁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무너진 건물, 검게 그을린 거리, 깨진 유리창들. 전쟁은 승자에게도 상처를 남기는 법이었지요. 한 태국군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다고요. 캄보디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종전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체면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패배를 인정하기 싫었고 태국은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 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전투는 사실상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규모 교전은 없었어요. 가끔 산발적인 총격이 있을 뿐이었지요. 캄보디아군은 국경에서 철수하고 있었고 태국군은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비행기들은 여전히 매일 정찰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국경 상공을 돌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적들이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바꾼 건 결국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고요. 병사들이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태국을 찾아오고 있어요. 한국산 무기가 어떻게 전쟁을 뒤집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미국, 유럽, 중동에서 온 분석가들이 경납고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놀라워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훈련기가 이런 성과를 내고 있을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지요. 어떤 전문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다고요. 군사 잡지와 방송에서 특집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이만큼 성장했는지 분석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 무기에 의존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수출까지 하는 수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증언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실전에서 증명되고 있다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을 실전에서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 비행기는 단 한 번도 조종사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어요. 날씨가 나빠도 적의 교란이 있어도 항상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지요. 고장으로 비행을 취소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신뢰성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는 이미 수십 대를 주문한 상태이고 말레이시아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요. 중동 국가들도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전투기의 절반 값이면서도 성능은 비슷하니까요. 특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어요. 비싼 최신의 전투기를 몇 대 사느니 한국산을 여러 대 사는 게 더 실용적이었지요. 태국 국방부도 추가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4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최소 30대는 있어야 제대로 된 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지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문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고 있지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에서 사와야 했지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무기를 팔고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절실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이고 지금도 휴전 상태로 긴장이 계속되는 곳이었지요.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또한 실용성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했어요. 병사들이 쉽게 다룰 수 있고 유지보수도 간편한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지요.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지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싼 서방 무기를 살 여력이 없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있으니까요.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검증되고 있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째를 맞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중재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이어지고 있지요. 다만 이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태국군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비행기가 투입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캄보디아군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도 출격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행기 4대가 국경 지역을 정찰하고 돌아왔어요.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임무였지요. 조종사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적의 위협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경납고에서는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비행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매일 출격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들은 여전히 밤을 새우며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태국군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공포에 떨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 뿐이지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말했어요. 처음엔 훈련기로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한국 비행기가 떠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했지요. 또 다른 병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든든한 형님이 지켜주는 것 같다고요. 위험한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지요. 캄보디아군은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몇 건의 투항 신호가 포착됐어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는 무전이었지요. 일부 부대는 이미 무기를 버리고 후퇴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신 집계로는 180명을 훨씬 넘어섰다고 해요.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국제사회는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체면 때문에 태국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는 한국 기술 책임자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제까지 태국에 머물 예정이냐고 물었어요.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라고 답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지요. 그 말에서 프로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자세였어요. 이런 태도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지요. 오후에는 태국 국방부 장관이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비행기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한국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추가 구매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6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총 30대 규모의 편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한국 기술진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한 건의 출격이 있었습니다. 야간 정찰 임무였어요. 캄보디아군이 밤을 틈타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했지요. 2대의 비행기가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1시간 뒤 돌아온 보고는 간단했습니다. 적의 집결지를 발견하고 타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밀 유도 폭탄이 정확히 명중했고 더 이상의 위협은 없다고 했지요. 저는 관제탑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수천 명의 목숨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말이 보이고 있어요. 한국 무기가 만든 차이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믿을 수 있는 무기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저는 내일도 이곳에 있을 겁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방산 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세계 각지의 무기를 봐왔지만 한국만큼 인상적인 나라는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저는 한국 무기를 의심했었어요. 가성비 제품, 훈련기, 개발도상국용. 그런 편견으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실전은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는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작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최고 수준이었어요. 무엇보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무기였지요. 이번 전쟁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화력과 첨단 기술에만 집중했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병사들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라서 절실하다고요.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자기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무기를 만든다고 했지요. 그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단 14대의 비행기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백 대의 장갑차, 수천 명의 병력이 못했던 일을 해냈지요. 캄보디아군 180명 이상을 무력화시키고 3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어요. 작은 나라가 큰 전쟁을 바꿔놓았다는 사실, 그것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지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한국 무기를 사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실전에서 증명됐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국 역시 추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16대를 더 도입해서 총 3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이제 한국 비행기는 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제의 절반 값이면서 성능은 비슷하니까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지였어요. 비싼 무기를 몇 대 사느니 한국산으로 여러 대를 갖추는 게 현실적이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약속을 지켰어요.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을 실전에서도 그대로 발휘했지요. 고장 없이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 작동했습니다. 병사들이 한국 무기를 신뢰하게 된 이유였어요. 하늘에 한국 비행기가 떠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들 했지요. 마치 든든한 보호자가 지켜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한국의 명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이 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뛰어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 군 생활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무기를 받고 여러 전쟁을 겪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감동을 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나라였지요. 앞으로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가 평화를 지키게 될 거예요. 전쟁을 막고 병사들을 살리고 국가를 보호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태국 하늘 위로 한국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금빛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믿음직스럽게 하늘을 지키고 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라고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이고 숫자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태국에서 목격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났어요. 한국이 만든 차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한국 무기의 우수함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열정을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군 고문관이 목격한 한국 무기의 위력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